네, 오늘 0시부터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 모두 인천으로 갔는데요. 13일간의 열전을 돌입한 정치권 표정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격전지 주요 후보 만나보고 있는데 어제 경기 분당갑 안철수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김병관 민주당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부진한 흐름이고 이른바 루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목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인 삼성전자 방문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레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핵과 경제 안보가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모두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각 당 지도부는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쇠를 쥔 민주당의 결정이 관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상식에 따라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로 미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도 여파가 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아래로 내려갔고 원달러 환율도 1,27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인호 전 차관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의 소환 조사도 마쳐 백 전 장관 소환이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여야 지도부 역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데요. 후보들 모두 첫날부터 바쁜 일정 소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 이른 새벽부터 곧장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새벽 0시 서울 군자 차량기지를 찾아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창동 주민들과 만나서는 직접 부동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가용 토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 공급의 수단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인 가구 안전관리 현장 점검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서부권 8개 지역을 도는 강행군에 나섰는데요. 송영길 후보를 향한 비판 수위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온 준비된 미래 서울 전문가대 인천의 실패한 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지사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도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선거에서 이겨야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폭주를 견제하는 전국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우리가 이끌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고된 출근길, 고된 퇴근길, 내 집 마련의 힘든 그 여정을 제가 이제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모두 수도권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에 오늘 아침 각각 집결했는데요.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하며 총력전에 돌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국회 상황도 짚어보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데 여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국정 발목 잡기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는 정치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과 엮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단을 내린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서 여야의 협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앞서서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침 출근길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총리 공백 상황도 긴데 내일 표결 관련해서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때 혹시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 등극하기에는 공과사의 경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전국인 만큼 민심의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해서 이 부분도 당내 여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전해드리며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 질의도 진행 중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격론이 이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예결위가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이틀간의 종합 정책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질의 과정에서는 어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는데요. 예결위 현장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진정한 협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바라는 협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의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예결위에서는 이와 함께 기재부의 올해 초과 세수 예측에서 큰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일정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공장 방문 이후 양측이 간단한 인사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은 취임 초부터 미래 먹거리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한 반도체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서 한국과의 공조 강화를 의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백악관 측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 지금은 예정된 게 없다며 거리를 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연락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MBC 라디오에 나와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미국 측에서 정확히 답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과 한미 동맹의 상황을 고려해 뵙자고 했다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기간을 전후해서 북한이 핵 혹은 미사일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으로 18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혹은 이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실험에 나설 분명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기간, 이 같은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해서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자 오늘 오전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핵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국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상황들을 보고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국정원은 우선 북한이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며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준비 완료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가능성이 아니고 징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이 발사를 준비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ICBM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홍역과 장티푸스와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한 상황에서 4월 말 열병식까지 진행해 코로나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발열자는 별도 시설로 격리하고 체온이 떨어지면 격리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매일 발열자 수를 발표하는 것은 민심 진정용으로 분석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백신 효과가 없다, 맞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내왔는데 지난 17일 노동신문 보도 시점부터 이런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확산하는 변이가 오미크론 스텔스일 거라고 파악하는 것 같고 중국을 통해서 의약품을 지원받아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원 의사를 타진한 의약품에 대해서 아직 응답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체계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 6곳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인호 전 차관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의 소환 조사도 마친 것으로 확인돼 마지막 남은 백운규 전 장관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통과 후에도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좀 속도가 붙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과 산하기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하는 산업부 산하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를 포함한 6곳인데요. 이전 압수수색에 포함된 적이 없고 기존 자유한국당 고발장에도 적시되지 않은 곳들입니다. 각 기관 임원 인선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있고 각 기관 관련자 조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에 포함된 기관 가운데 지난달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전 기관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아 산업부가 이번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사퇴 종용을 준비했었다는 핵심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말과 5월 초 세 차례에 걸쳐 산업부와 기고발된 산하기관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이번에 고발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까지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산업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사퇴 종용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퇴 종용을 받은 기관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달 초 모두 마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제 남은 단 한 사람이자 산업부 정점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곧 소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이 가운데 조사를 받은 인물은 김모 국장, 손모 과장, 박모 정책관, 이인호 당시 차관 이렇게 4명입니다. 인사 최이선에 가까운 김모 국장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3차례 이상 조사를 받은 것으로 이미 알려졌었습니다. 손모 과장은 청와대와 산업부 인사를 소통해온 인물이고요. 이 밖에 실제 호텔로 산하기관장들을 불러 사퇴를 강요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제기된 국장급 인사 박모 정책관과 산업부 지휘계통인 이인호 당시 차관까지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대전지검에서 수사해 백 전 장관을 기소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수사 자료도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윗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오는 9월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연일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기초 식자재뿐 아니라 삼겹살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가격도 덩달아 올라 돼지 사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일상 회복으로 인한 수요 증가까지 겹친 탓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돼지고기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실제 장 보는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는 돼지고기 매대가 있는데요. 구이용 삼겹살 기준 100g에 4,200원에서 4,4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근, 그러니까 600g을 사게 되면 2만 원이 훌쩍 넘게 되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 20%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육 코너 관계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11월에서 12월에 발생한 PED, 돼지고기 설사병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곡물 가격, 지금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사료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원 넘게 올랐고 자연스레 돼지 한 마리를 사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모두 사료 재료인 밀을 포함해 보리와 해바라기, 옥수수 수출 규모가 세계에서 한 손에 꼽을 만큼 많은 나라여서 타격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일상 회복으로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등 대내적 상황이 겹치면서 육류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인건비 상승 요인을 제외하고 사료 가격 인상분만 반영했을 경우 올해 비육돈 생산 비용이 지난해보다 17.4%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협회는 곡물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대응 전담팀을 꾸렸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발생하는 돼지열병 같은 악재가 겹칠 경우 삼겹살 가격이 치솟는 이른바 금겹살 사태가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반응입니다. 유통업계도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등 대체 상품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차량 반도체 수급 대란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중고차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하면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서울 장안평 중고차 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요즘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만큼 높다고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볼 때 가격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이 올라서 신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 같은 경우에 2021년 5월에 출고돼서 14,000km를 주행한 포드 레인저 중고차입니다. 4,59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는 신차보다 불과 31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치입니다. 정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차랑 많이 비슷한 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높기로 유명한 2022년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신차 기본 가격이 3,726만 원으로 기아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고차 플랫폼 엔카에는 16,000만 원을 뛴 2021년식
2021년 3월식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4,7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비닐도 뜯지 않은 2022년 4월식에 BMW i4 eDrive 40가 신차 가격에 400만 원 정도 웃돈이 붙은 7,050만 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신차급에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반도체를 많이 쓰는 옵션을 갖춘 차량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업체의 이정일 과장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신차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빠지는 게 지금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가 되고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나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9년 2월 등록한 소나타 차량인데요. 신차 가격은 2,700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1,880 정도 받으려고 광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차도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는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나요? 같은 경우는 작년 차량이에요. 작년 21년 차량이고 이거는 신차 가격 3,600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3,000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식이 얼마 안 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차량들이 정말 가격이 많이 높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요즘 이 중고차 업계 같은 경우는 불황인가요? 호황인가요? 뭐 대수는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업계 자체가 지금 너무 포화 상태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마진율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장안평하면 사실 이제 중고차 이 매매 도사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경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제대로 싼 차를 좀 살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가 위치 자체가 좋다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같이 뭐 차도 함께 보시고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해가지고 꼼꼼히 다 체크하시고 요거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처럼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차량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요즘 신차가 지금 나오는 게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차를 기다리려면은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무려 18개월을 대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와중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이후에 경유차의 인기는 상대적으로 시들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승용차 가운데 이 경유 승용차, 지금 보시는 이 경유 승용차의 이 판매량은 43,000여 대로 1년 전보다 4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중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경유차의 판매 비중은 13.5%로 2008년 18.5%에 이어서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유값이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경유값은 휘발유값과 10원 이상 격차를 보이면서 리터당 1,980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유차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유값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요즘 전기차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저도 환경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경유값이 이래서 뭐 전기차로 간다기보다는 앞으로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많이 하죠. 아무래도 전기차가 저렴하니까 연료고 경유 넣는 것보다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업계는 올해 경유 승용차 판매량이 20만 대를 기록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아차 관계자는 고객들의 문의가 주로 이 가솔린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영향이 이 판매 전략에도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고차 업계도 이미 경유값이 오르기 전부터 이 전기차나 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인기가 이 환경에 대한 영향 때문에 높아진 상태여서 경유차에 대한 인기가 좀 시들해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안평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3.57% 떨어진 31,490.0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4.04% 하락한 3,923.68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4.73% 떨어진 11,418.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지수는 지난 2020년 6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해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3% 이상 급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1% 이상 하락해 코스피가 2,59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내 증시도 불안한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의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1% 이상 하락한 2,59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3거래일 만입니다. 개인이 순매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 급락 소식이 알려진 장 초반에 2,568선까지 하락했다가 20포인트 이상 만회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는 1% 이상 하락했고 현대차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주들도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0.5% 이상 하락한 86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넘게 오르면서 1273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은 3,750만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단 소폭 올랐지만 단거리에 4천만 원 선을 회복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고물가 우려가 또 한 번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시장도 부진한 흐름입니다. 이른바 루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가상자산 시장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금융시장 동향과 전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 정도 지금 폭락을 한 건데, 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떨어지는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그 좀 전에 단신에서도 좀 전해주셨지만 소매업체들이 1분기에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놨어요. 이게 월마트나 타깃 같은 데가 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뭐 물류비가 많이 늘었다. 그리고 유류비가 늘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인건비도 상승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가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가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흔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은행에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단 말이죠. 안 그래도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밀어붙일 생각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뜻이죠. 근데 기준금리를 올리면은 시중에 자금은 줄어들고요. 물가는 잡힐 수 있겠지만은 경기에는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도 나빠질 거다. 이런 우려가 퍼지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좀 증시가 타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내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4% 넘으면서 이게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 뭐 많이 좀 분석을 했었는데 올해 내내 4%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또 분석도 나왔어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장 보러 가면은 물가가 정말 얼마나 올랐는지 체감이 바로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올랐는데요. 미국보다는 덜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였으니까 이게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모든 경제 구조는 물가가 점점 이렇게 오른다는 가정하에 짜여져 있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안 올라도 너무 올라도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물가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와요.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에서 상반기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게 국책 연구기관이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권위를 갖는 곳이니까 허투루 들을 수는 없겠죠. 일단은 성장률 전망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에서 2.8%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다소 주춤할 것이다. 원래는 더 낮춰야 되는데 추경 효과가 있어서 0.4%포인트는 방어를 할 것으로 봤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물가인데 원래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1.7%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4.2%로 껑충 높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내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역시 이게 국제 유가 상승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겠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성장률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물가를 0.16%포인트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주 크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고물가 우려에 국내 증시도 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서 이제 보셨지만 2,600선 아래에서 지금 움직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 추이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알 수 있으면 제가 투자를 할 텐데 예. 안타깝게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거는 의견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단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역대 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순이익 부분은 오히려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 이런 것들이 물가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2분기 이후로는 실적이 조금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역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좀 회복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물가의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는 정점을 지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기준금리 상승 그러니까 각국의 통화 정책도 긴축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간다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테니까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한 3,000선을 되찾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작년에 비해서 비트코인 반토막 나기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비트코인이 역시 가상자산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천만 원이 넘었다가 지금은 3,700만 원 정도니까 반토막 이하가 돼버렸죠. 이게 가상자산 자체는 나스닥 시장과 최근에 동조화되는 흐름을 많이 보였습니다. 나스닥이라고 하면은 기술주 중심이다 보니까 지금의 성장성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가상자산 역시 이런 거랑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 루나 사태 이후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오를 때는 비트코인은 조금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자금이 많았을 때는 이런 것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가상자산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줄어들 지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데에 있어서 좀 위험성을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온 루나코인 사태 이거 수십조가 증발한 이런 사건인데 그렇죠. 예. 발행사 쪽에서 생태계 복원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루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테라가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루나는 그거를 담보하는 어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이다. 테라는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 루나의 발행량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테라의 가치가 1달러가 깨지니까 루나 발행량을 왕창 늘리게 되고 이 상황에서도 가치가 안 잡히니까 사람들이 투매, 그러니까 던지듯이 팔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가치가 다 폭락을 해버렸어요. 맞물려서. 그렇죠. 지금 루나의 가격이 1원이 안 되니까 휴지 조각만도 못한 가격이 됐습니다. 이게 시사한 점이 적지 않은데요. 일단 이렇게 나름대로 치밀하게 설계한 코인조차도 사기를 위해서 만든 코인, 스캠 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못지않게 변동성이 크다. 이런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측면이 강하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권도영 CEO가 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코인 또 다른 코인을 발행을 해서 루나와 테라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기가 아니냐 의심받는 이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별로 이렇게 투자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권도영 CEO는 일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폭락을 거듭하는 걸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는데 다시 한번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떨어졌다가 오르고 떨어졌다 오르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상자산이 어떻게 가치를 갖게 됐냐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게 화폐를 대체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탕을 해야겠다 이런 투기 심리도 크게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기대감 자체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일단은 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경제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졌고 그렇다면은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게 가치를 평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자산이란 말이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으로서의 가치에도 지금은 좀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도권에 들어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인데 가상자산 자체는 탈중앙화를 내세운 자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탈중앙화다 보니까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상장이나 상장 폐지 같은 것도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해요.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전망을 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한 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불확실한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고 섣불리 들어오는 거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물가, 증시, 가상자산 두루두루 좀 조태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일 보궐선거 관심 지역을 돌아보는 시간. 어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사무소에 나와 있는 김병관 후보 연결해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전략, 또 전국 현안 등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김병관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일에 당의 정식 공천을 받고 2주가량 시간이 흘렀습니다. 매일 빽빽한 일정 소화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첫 선거운동 기간인 시작인데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됐는데 그동안 지역을 쭉 돌아다녀 보니까 민심은 좀 어떻던가요? 네, 지난 선거에서 패배하고 낙선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말씀을 주시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꼭 이기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분당갑 하면은 사실상 우리 김병관 후보님 근거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승리를 하셨고 21대에서는 김은혜 후보에게 아주 아깝게 석패를 했는데 이 지역에서 상당히 오래 활동을 하셨죠? 네, 제가 2005년부터 생활을 했으니까요. 벌써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또 키웠고 저희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저희 회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니까요. 상당히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저야말로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곳입니다. 네, 17년 동안 살면서 아이도 키우고 기업도 세웠다. 제2의 고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분당갑은 김 후보께서 당선됐던 20대를 제외하고는 14대부터 21대 총선까지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사실상 전통 보수 지역으로 평가받는 곳이라서 김병관 후보님 입장에서는 좀 쉬운 선거는 아닐 듯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분당갑이 절대로 민주당에 또 저에게 유리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2016년도 선거에서 제가 역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고요. 그 역전을 우리 언론에서는 분당 대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도 역전의 드라마를 꼭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전의 드라마를 꼭 쓰겠다. 자,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좀 보실까요? 근데 물론 이제 표본이 800여 명에 불과해서 이건 좀 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하고 격차가 꽤 커 보이거든요. 남은 기간 반드시 역전하겠다 하셨는데 따라잡을 자신 있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도 큰 차이로 지고 있다가 제가 대역전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우리 주민들께서 아직은 상대 후보가 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분당 판결을 위해서 봉사해왔던 또 일해왔던 경험들 또 우리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또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저에 대한 지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2주 남은 시간 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자, 반전 드라마를 만들어낼 보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와 제가 다른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오늘로 아마 9일차 됐네요. 9일차 분당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17년, 18년 동안 이곳 분당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왔던 그런 공약들 확실하게 철저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공약들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곳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험에 있어서도
제가 이곳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예.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우리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함께 저는 반전의 드라마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는 9일차 분당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 말로 꼬집어 주셨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지역 현안으로 꼽은 게 이제 재건축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인재 양성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꼽으셨거든요. 김병관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뭐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뭐 가장 큰 현안은 재건축, 재개발, 또 우리 빌라 단지, 개인 주택 단지의 뭐 종상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가장 큰 현안이고, 또 초기 30년 전에 설계됐을 때와는 좀 다르게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교통 문제일 텐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아마 정치인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의 공약과 보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제가 SRT가 저희 GTS 성남역이 있는데요. GTS 네. 성남역에 경강선과 SRT가 함께 정치하는 트리플 역세권을 만들고, 예. 그걸 통해서 분당 판교를 넘어서서 광주와 용인 또 안양까지 그 뭐 수백만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RT역을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많은 교통 문제가 또 해소될 수도 있고 지역 경제도 함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문제 말고도 대장동이 뭐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만, 대장동이 또 하나 이슈입니다. 대장동이 이제 막 입주한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데,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장동 이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격차가 0.73%포인트 차이였는데, 분당 갑지역만 놓고 보면 차이가 한 11% 이상 났거든요. 이것도 대장동 네, 그 악재가 좀 반영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분명히 대선 과정에서는 그게 분명한 악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번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에서는 저는 좀 양상이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특히나 대장동에 사시는 주민들께서는 이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분개하고 계십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막히고 있는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또 뭐 수킬로미터를 가야 있는 동사무소 어떻게 할지, 또 학급이 그 원래 예상보다는 학생 수가 많아져서 학급이 과밀되고 있는 문제, 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 이런 네.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을 무시하고 자꾸 이거를 정치 쟁점화하고 그거를 또 전국적인 이슈로 삼으려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불편함이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관심 가져왔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는 대장동 이슈가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저에게 크게 장점으로 또 저한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대선에서는 이게 악재였지만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안철수 후보가 성남을 네,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다. 이렇게 발언한 데 대해서 맞짱 토론 제안하셨는데,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토론 제안을 받아들일 뜻은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출연해서 대장동 토론 전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먼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네, 아마 한 2, 3일 전에 안철수 후보가 대장동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혼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 지역 현안과 다른 약간 정치 공세를 계속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이 혼났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 토론회를 제가 하자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런 정치 공세가 아닌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게 불편하신지, 삶의 터전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드려야 될지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꾸 그 부분을 이재명 우리 이제 상임고문 후보와 토론을 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토론을 하고 싶으셨으면 개항으로 가셨어야죠. 이거 개항으로. 분당이 예. 아니고 대장동이 아닌 분당이 아닌 개항으로 가셔야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곳이 만만해서 그런지 우리 분당 판교 주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지 네. 이곳에서 자꾸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저는 우리 분당 판교 주민들을 좀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하려고 그랬으면 개항으로 갔어야 된다 얘기를 하셨고 아까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 출마한 것도 명분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근데 반대로 이재명 후보도 인천 개항으로 간 거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명분이 더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인천 계양에 계신 주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제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 이재명 후보는 성남에서 또 경기도에서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이제 중앙 무대로 중앙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요구와 또 당의 요구를 받아서 인천 계양으로 가신 겁니다. 네. 그런 부분하고 안철수 후보는 과거에 2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상계동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말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상계동 주민과의 상의 없이 또 서울 시민들과의 상의 없이 중앙 정치인인데 이미 중앙 정치인이 지역구를 바꾸는 거는 사실 지역에 계셨던 본인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던 주민들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미 중앙 정치를 하고 있고 지역구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분당과 보궐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좀 맞물린 측면도 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김동연 후보와 지금 소통을 수시로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나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 가장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게 2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교통 문제입니다. 네. 광역교통망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지역구가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성남시만의 자산이 아니고 네. 성남시와 경기도 물론 이제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산인데 이 자산을 더 크게 키우고 지금 예. 테크노밸리 제2 테크노밸리, 제3 테크노밸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 모델을 저희는 이제 김동연 지사와 함께 성남의 테크노밸리가 아닌 분당의 테크노밸리가 아닌 경기도의 테크노밸리 모델을 만들자 이런 구상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더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까지 우리 테크노밸리 표준 모델들을 만들어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까지 함께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1기 신도시가 다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리는 지방선거인 만큼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 국민평가도 좀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물론 새로운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새 정부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희 여야를 떠나서 새 정부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민통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국민통합과는 좀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기대가 저는 우리 6월 1일 선거 때까지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역전의 드라마에 있어서 저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저의 지지율도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최근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에 반기를 들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요. 페북에 글을 남겼는데 그리고 복당 신청도 철회를 했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양희자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라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했고 국회의장님 앞에서 함께 사인했던 안입니다. 그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 지역은 도지사 공백 속의 선거를 치릅니다. 민주당의 수성이냐 국민의힘의 공성이냐, 여기에 정의당까지 합류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경남 도지사 선거 판세 현장 취재하고 있는 오태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연결됐습니까? 네, 경남도청입니다. 네, 오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선전했었는데 최근의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2018년에 치러진 7대 지방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인 경남 지역에서 말 그대로 민주당의 선전이 돋보였습니다. 18곳에서 시장과 군수를 뽑았는데 7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여기에다 경남도지사도 김경수 전 지사가 당선되면서 지역에서는 큰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거인 대통령 선거에서는 보수 우위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8.24%,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7.38%를 득표했는데요. 다시 보수 진영이 앞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오 기자 말한 것처럼 보수가 우위인 상황인데 지금 경남은 도지사 공백 속의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경남도청입니다. 도청 가운데서도 화면 왼쪽에 보이는 2층이 경남도지사 집무실인데요. 10개월째 방은 비어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중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까지 후보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 국민의힘은 박안수 후보, 정의당은 여영국 후보를 내세웠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유세에 들어가면서 각 후보는 출정식을 하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후보들 면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기호 순서대로 먼저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살펴보면요. 양 후보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당 통영시 고성군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치밀한 분석력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많은 토론의 발제를 해오면서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치밀한 분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들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강한 돌파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박안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박 후보도 경남 통영 출신인데 공교롭게도 양문석 후보와 고향이 같습니다. 박 후보는 3기 사기창원시장과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연달아 지냈고 재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행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초년행정, 도시행정 두루 경험을 했고 또 중앙정치권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 출범하게 되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같이 협력하면서 경남의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여영국 당대표를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여 후보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는 창원 성산에서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지냈는데요. 노동운동과 여러 정치를 경험한 만큼 소통을 강점으로 부각했습니다. 이 시대는 노동과 복지의 시대입니다. 저는 노동 존중 철학을 가장 제1의 도정 철학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점에서 두 후보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쟁쟁한 후보들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섰는데 판세를 바꿀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경남 지역은 대체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치러진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우위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으로 귀향하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대 지방선거 때처럼
양산과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벨트에서 새몰이를 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김해와 양산을 합하면 국회의원 4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경남에서는 비교적 인구도 많은 지역이라 여기에서 많은 득표를 내 승리를 잡겠다는 계산입니다. 양 후보도 이런 전략을 의식한 듯 경남이 보수 텃밭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군의회, 시의회, 도의회 대거 진출하면서 경남의 의원들의 부패 문제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서울에서 주는 공천자의 눈치만 보고 달리는 그런 정치는 이제 없애야 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국민의힘 박한수 후보는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는 건데요. 코로나 문제로 어렵고 또 지역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 어려운 도민들에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도민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양당 정치 구도를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다양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다당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선거가 2주째 남지 않으면서 각 후보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경남 도민들의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 경남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1990년 민선 1기가 출범한 이후 경남에서는 모두 5명이 경남도지사로 선출됐습니다. 이 가운데 임기를 끝까지 마친 도지사는 단 1명입니다. 3명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이유로 중도 사퇴했고 1명은 수감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는데요. 도지사가 중도 사퇴할 때마다 권한대행이 도지사 남은 임기 동안 도정을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7번 권한대행이 도지사를 대신했는데 아무래도 도지사가 없다 보니 도민들의 우려가 컸는데요. 이런 우려로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가 임기를 채우기를 희망했습니다. 개인의 욕심보다는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으니 경남 발전을 위해 끝까지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유세가 시작되면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누가 경남도지사로 당선될지 경남도민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태인 기자와 함께 경남 지역 판세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충남 천안에서 40대 남성이 납품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거래처를 찾아가 낫으로 위협하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척추뼈 3대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조수석에서 흉기를 꺼내 들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피해자에게 돌진합니다. 풀을 벨 때 쓰는 낫입니다. 일행이 말리며 흉기를 빼앗자 피해자를 그대로 내동댕이 칩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다시 들고 위협을 이어갔고 피해자를 바닥에 강하게 매다 꽂았습니다. 피해자 가족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끔찍한 폭행은 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낫을 들고 나를 찍으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저 세멘트 바닥에 그냥 이리 미치고 저리 미치고 그렇게 맞았던 거죠. 이곳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척추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축산물 가공업자로 가해 남성 음식점에 부속고기를 납품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처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함께 찾아온 다른 2명도 범행을 도왔다며 추가로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최근 새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해 충돌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 고문을 지낸 이력이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논란 등이 그 대상이었죠.
오늘부터 공직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이 같은 논란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사례였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가족 명의의 건설사에 수천억 원 규모의 피감기관 발주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았는데요. 본인은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지만 국회 윤리위에 징계안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난 이른바 LH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샀죠. 임직원 일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몰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할 때 본인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공정,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상황에 놓일 경우 뜻합니다. 지난해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그렇다면 규율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 법원,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15,000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취급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소속 기관의 부동산 개발지역 내에서 친인척 등이 땅을 보유하거나 살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그리고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한 의무 5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로펌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지금 이제 이 부처의 업무가 된다든지 또 자신이 근무하든 아니면 자신의 회사가 자기 부처의 일이 된다든지 직무와 관련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다 회피를 해야 되고요. 그 밖에 공직자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업무 관련 정보나 기밀을 획득해 투자하는 것은 일체 금지됩니다. 공직자가 된 새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다음 달까지 신고 제출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어길 경우에는 징계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부당이익 환수, 또 형사처벌 규정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권익위가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위반 실태 조사한 결과 적발된 인원은 10,00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직사회의 청렴도 지수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입니다. 자,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우냐? 선거는 방탄조끼 입혀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인천에 집결한 여야 신경전 벌써 뜨겁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한직으로 밀려났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다시 돌아왔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 표결과 맞물려 여야 감정 대립은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관련 내용들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